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남자의 지적 분투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 남자, 여자를 읽다를 청취자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오해하면서 생기는 고통을 줄이려는 작가의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이 인류사 한복판에 등장하며 누구도 여성을 오해하여 살 수 없는 시대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여성을 공부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여성을 사랑한 만큼 공부하였고 더해진 삶의 깊이만큼 여성을 사랑하게 된 시간들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었습니다. 방대한 성지식과 수많은 레퍼런스의 항인처럼 보이는 이 책은 결국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자 성을 인문학해야 하고 진통을 겪더라도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야기하자는 저자의 간절하고 다급한 설득처럼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이 되시길 바라면서 딸바 책방 시작합니다. 오늘 딸바 책방은 저자이신 이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책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고민들, 또 남성으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셨을지도 무척 궁금하고요. 책을 보면서 생겼던 질문들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인 작가님 모시고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와, 네, 반갑습니다. 이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 작가님께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이 책의 저자이신 만큼 정말 책에 숨겨진 이야기, 책에 없는 이야기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인 작가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들으시면서 혹시 뭐 빠진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거나 아니면 너무 중요한데 내가 덧붙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저자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학자로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심리, 여성, 인권, 영화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쓰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며 블로그와 인스타로 동시대인들과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 대학 시절 전공 과목보다는 운동으로 땀을 쏟거나 책 읽기를 더 좋아했고 군복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다. 광활한 인문학 세계를 횡단하는 가운데 숱한 충격과 감전, 좌절과 희열을 경험했다. 책이 곧 밥인 나날을 보내면서 문득문득 자유롭게 사유하고 뜨겁게 행동하고자 분투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사람과 삶, 사회를 바꾸는 것이 공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소수가 점유하는 어려운 학문 대신 깊이 있되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삶의 의미와 쓸모가 있는 인문학을 지향한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양성의 수평적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저서로는 사회학과 진화심리학 등을 동원해 성의 속성을 심도 있게 탐문하는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이 있다. 네, 여기까지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혹시 작가님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진행하면 될까요? 중간에 강의를 하시는 곳에서 중에 어디였죠? 다중지성의 정원이라는 곳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을 섭외하게 된 것, 여기 나와있던 작가님의 글을 보고 제가 작가님께 연락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이곳이 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다중지성의 정원은 이 푸르나우성과 같은 구에 속한 마포구에 속한 어떤 대한 학문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홍대 인근에 그런 공동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그런 대학에서조차 잘 가르치지 않는 어떤 그런 담론들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지금은 벌써 한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훨씬 진행된 그런 단체고요. 그래서 뭐 여러 우여곡절도 겪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들을 거치면서 사람들과 같이 뭐 대담을 나누고 같이 뭐 고민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제 뭐 수강이 가능한 강좌, 뭐 진행 중인 강좌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강자인지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어렵더라고요. 분류는 나눠있는데 이게 어떤 강자이지? 그리고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고 네. 아 여기는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 앨리스님의 말씀처럼 약간의 어떤 문턱이 있을 수도 네, 있는데 있더라고요. 네. 막상 또 가서 보면 들어보면은 다 사람 사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사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랑 카페에서 마주 보고 대화 나누는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학술 용어로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들을 좀 소개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성에 대한 주제, 뭐 환경에 대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그걸 반응하는 연구들도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 중에 그냥 한 명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와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깊은 또는 더 시야를 넓게 해주는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세요. 작가님이 성에 대한 책들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책들도 또 내셨고 청년에 관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그 어떤 것들 중점으로 강의를 지금 그곳에서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지금은 어떤 나라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 또는 나라는 인간이라는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나 자신을 잘 몰라서 이게 남녀 문제로도 겹치는데 약간 오해가 생기거든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그 오해. 그래서 수많은 어떤 학문들에서 이렇게 탐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나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1강부터 8강까지 좀 다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한번 나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있고요. 뭐 저는 뭐 한 강의를 다음번에 또 하기보다는 바꿔서 계속 매번 바꾸면서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8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주로 하시고 또 글도 쓰실 것 같고 예. 뭐 주로 어떤 요즘에 또 다른 활동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후속작으로 이게 남자 여자를 읽다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에 대한 책을 지금 한창 집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출간을 목표로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책들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저 나름의 어떤 만족감을 느낄 만한 또는 남들이 봤을 때도 네. 이 책은 좀 뭐랄까 논쟁거리가 될 만한 뭐 그런 걸 좀 다루고자. 너무 기대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훨씬 이 앞서 책보다는 좀 더 뭐랄까 신중하긴 똑같이 신중하지만 좀 아무래도 남자가 남자에서 말하니까 좀 이렇게 더 편하지 네, 좀 않으신가요? 약간 편한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뭐 또 그 책만 또 쓰지는 않고요. 이제 저를 이제 불러주시는 곳에서 이제 강연을 계속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께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가갈 수 있는 개인 채널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 채널은 제가 뭐 블로그라든가 뭐 블로그는 인스타는, 예전에 네. 있었는데 없어지셨나요? 없어졌고요. 이렇게 그 오마이뉴스에서 했었는데 오마이뉴스가 블로그를 폐쇄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그래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SNS가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페이스북도 가입을 했는데 활동은 하지는 않고 이게 잘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인스타 아이디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될까요? 인스타 아이디는요. 아이디가 맞나요? 예. 옛날 말 아니야 이거? 아이디랑 말해야 되는 거 갑자기 나. 아마 뭐 필로 라이터라고 제가 혼자 그냥 정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가니까 라이터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 앞에 뭘 붙일까 하다가 그 철학할 때 철학이 필로소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HILO 필로 그다음에 뒤에 WRITER 해가지고 필로 라이터라고 정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바꾸려고 한번 했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그냥 그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필로소피가 철학뿐만 아니라 사랑이란 원어적인 의미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필로소피라고 원래 이제 하는데 이제 소피가 이제 지혜고 필로가 이제 사랑이란 뜻이니까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필로소피를 번역할 때 그걸 철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되게 똑똑하시다. 처음 알았어.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인스타 가시면 되게 많은 책들 소개해 주시고 계시고요, 거기. 그래서 이제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시 보시면, 이 책 나도 한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책도 있었네? 좀 많이 책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가님 또 소개해 드렸고, 또 최근 근황 또 어떻게 지내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후에 책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좀 책을 읽어 보시기 전에,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들 또 같이 몇 개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제목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목이 남자, 여자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재밌겠다. 남자가 여자를 해석한다니. 그래서 흥미로웠고, 근데 이제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도발적일 수도 있는 제목이겠다. 누군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혹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 제목만 보고 그 책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게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짓는 것, 또 반대는 없었는지 직접 지으셨는지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제목은 보통 뭐 어떤 정말 확실한 어떤 제목이 있으면 이제 그게 처음부터 정해져서 이제 가겠지만, 또 많은 경우 이제 이게 출판사가 막판에 최종으로 이게 회의 끝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보들도 있었지만, 일단 약간 오늘날 시류라고 할까요? 이제 남자 여자의 어떤 사이에 어떤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상 어떤 좀 너무 강하거나 좀 누군가가 훨씬 더 불편한 게 좀 강한 그런 제목은 좀 눈에 더 들어오더라도 이제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성을 다른 어떤 문헌을 통해서 정보를 취집해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이니까, 그래서 좀 읽다라는 좀 약간 중립적인 어원으로 이렇게 책의 제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제목이 좀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좀 구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게 굳이 내가 여자를 남자가 한 얘기를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하는 반응들도 있었고,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도 물론 여자를 많이 알고 싶지만 굳이 이렇게 책을 읽어서 알아야 될까 이런 또 반응들도 양쪽에서 약간 외면받는 느낌인데, 어디서도 이렇게 혼용 같은 못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은 나름의 열심히 애를 썼으나 뭐 그렇다고 뭐 좋은 아주 괜찮다고는 또 약간 저 스스로도 약간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읽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이걸 썼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남자 여자를 읽다니까 어쨌든 읽는 주체는 남자일 것이고, 그 해석도 일단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적극적인 해석. 그래서 되게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것도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그 남성은 여성들을 읽어왔고, 여성들은 읽혀짐을 당하는, 또 제한당하는 존재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관점에 서 계신 분들은 되게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책도 남자를 읽다인가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원제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실제로 저를 원래부터 강력하게 생각하던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중에 규범에 약간 어긋날 뿐에서 잘 못하는 거지만, 그 남자 책은 좀 약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 조심스럽게 미리 말씀드리면 남자를 밝히다. 전 좋은데요? 저도 좋은데 이게 또 약간은 또 불편한 면이 있긴 하지만 좀 이건 감수해야겠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제 제가 여자를 밝히다를 경우 훨씬 더 반발이 크지만 제가 이제 남자를 밝히다로 했을 때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일단 제목을 일단 현재 정했습니다. 도대체 밝히다가 뭔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다가오느냐에 대해서 되게 제목만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이 책과의 약간 짝꿍책 같은 느낌이어서 또 통일성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가장 어떤 중요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남자분이 쓴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도 이제 첫 번째 장에서 남성으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고민이었고, 또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 걱정들,
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하면서 한계성도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남자로서 이 책을 쓴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이 사회에서 또는 현대에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고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그런 그 여파가 오고 그걸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성평등 시대에 맞춰서 남성들이 좀 성감수성을 갖고 여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감각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은 남자들에게 익혀지고 있는데 또 이것이 약간은 좀 더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아예 발언 자체를 좀 삼가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편으로는 신중함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아예 이렇게 입을 함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남자 여자 사이에는 좀 오해가 많이 있고 저 역시도 남자로서 여자들을 되게 무지하고 오해했던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많은 남자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통로 같은 걸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들은 뭐 여자로서 자기를 잘 알 수도 있지만 또 막상 여성들은 또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지 자기 여성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남자니까 여자에 대해서 그 열렬한 관심을 좀 이렇게 학문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의도를 갖고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자니까 한계가 뚜렷하지만 또 남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만한 책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을 알기 위한 모르기 때문에 여성을 알기 위한 열정이 더 욕구 또 추구하려고 했던 에너지가 되게 셀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오히려 생경하게 여성의 경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은 뭐 다 개인적인 경험이 되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에 신경을 굉장히 쓰는 것, 외모에 신경 쓰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이게 아주 일반적이지 않구나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다이어트에 대한 게 뭐 상대적으로 적다면 내가 생각보다 여성들이 외모에 정말 압력이랄까요? 압박이 정말 심하구나를 오히려 반대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남성의 경험에 눈에 비춰서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남성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고요. 근데 이 책 말고도 그 전에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이라는 책도 같이 출간했어요. 이것도 성에 대한 되게 깊은 책인데 성에 왜 관심이 가지고 계신지 또 지금 또 최근에 남자와 여자 특히 주목하고 계신 이유 좀 듣고 싶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용어가 현실에서는 또 막상 이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좌우하는 어떤 세상의 중력 같은 거거든요. 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대단히 힘이 강력하지만 막상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하는데 또 다 끌려가거든요. 어차피 중력처럼. 그래서 저도 어쩌면 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본능처럼 알고자 하고 이렇게 호기심이 많았는데 세상에서는 저의 호기심만큼 채워주지는 않아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와 실제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크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저는 생긴다고 봐서요. 어떤 저는 그냥 무지의 상태에 있지 않으려고 저의 본능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좀 용기가 있었구나. 혼자 저 스스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래서 남들이 알려주진 않았지만 저라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저 혼자 이제 공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중지성의 정원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거를 바탕으로 책을 내자고 이제 원래 출판사들이 이제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저자 발굴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제안이 와서 그래서 이제 책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거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사실 대부분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중에서 모르는 걸 인정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모르는 채로 아니면 본인이 믿고 있는 채로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 차이를 뭐 쉽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뭐 크게 보면 약간 또 뭐랄까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어떤 수능성,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세상에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존중하는 거는 중요한 어떤 사람으로 살아서 시민으로서도 덕목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질서란 것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잘못된 독재 시대일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연 불복종을 할 필요도 있듯이 사람마다 어떤 그런 기질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수능도 잘하지만 또 약간의 어떤 저항성도 좀 약간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문을 갖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남들이 갖는 태도와는 좀 다른 식의 태도를 갖게 되었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쓴다고 하면 고민이 되는 게 지금은 뭔가 남자 편이나 여자 편의 한쪽을 거들어야 이게 이슈가 되고 어느 정도 책이 판매될 것까지 예상이 가능한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이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이고 또 책 같은 경우에 여성 독자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 자칫 중립적으로 보이거든요. 누구의 편을 들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런 입장을 가지면 뭐랄까요? 게으른 느낌?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한쪽에 강한 의견을 내지 않는 거? 오히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중립적으로 입장을 표하는 게 되게 강력한 되게 아주 애써서 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립적인 입장처럼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어떠셨는지 어떠신가요? 예, 앨리스님의 분석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 어떤 대립하는 구도가 있을 때 분명히 어느 한쪽이 더 맞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쪽 편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맞겠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정말 100대 0으로 또는 절대성과 절대악의 싸움일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성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한쪽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이 그렇게 막 100%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쪽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 시대에 맞춰서 좀 여성들의 관점을 훨씬 더 반영해야겠지만 또 이거는가 단순히 짧게 뭐 어떤 남성들을 지탄하고 여성들의 순간 우라통을 약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것도 물론 좋은 책의 기능이지만 저는 이제 길게 봐서 좀 오래 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커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짧게 폭발성 있게 반응하는 책보다는 좀 길게 호흡하는 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가님의 마음의 생각이 좀 전달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이 요즘 어떤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자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책이 남자와 여자 편으로 나뉘었다는 것, 또 책 내용도 보시면 어떤 경향성은 있다. 근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차이 자체를 전혀 없다고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차이를 전제하는 것이 또 약간 걸리시는 부분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차이를 얘기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이게 보면 또 이거는 아까 이런 인식은 제가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약간 이게 얻어진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철학이나 인문사회 쪽에 원래 그래서 시작한 사람으로서 거기서는 이제 그런 본질이라는 걸 되게 상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주의자들 운동에 어느 정도 그런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져가면 거기서 이미 답이 다 나온다. 그리고 그런 본질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이렇게 성차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인문사회서 쪽에서는 이제 본질이란 말 자체를 되게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 그런 관념화된 언어를 갖고 이렇게 그래 본질은 없지 남녀 차이는 없고 다 만들어진 거지 하고 보는 것도 뭐 하나의 관점일 수 있지만 실상 그 어떤 과학이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연과학 쪽 지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책에서도 제가 약간 언급했지만 남녀 차이가 마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만인 무지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남자 차이가 여자 없다고 막 이렇게 막 강변한 적도 몇 번 이렇게 여자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으나 그 여자는 남자 여자 차이가 있다는 쪽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없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막 얘기했었던 그런 격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그 당시는 좀 무지한 상태였던 거죠. 오히려 그 여성분이 훨씬 더 많은 걸 통찰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실제로 여성과 남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것은 자연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그런 차이를
이걸 배제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의미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여야 되는 거지. 이것이 둘이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남자가 하는 일을 무조건 여자도 해야 되고 여자가 하는 남자가 하는 거 똑같다라는 걸로 이렇게 오해되면 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남성만의 어떤 경향이 있고 여성의 어떤 특성이 있다면 상대성이 그걸 잘 못 알아줘가지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일상에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떤 그 남자 여자의 차이가 없다는 식의 논지가 너무 퍼져가면은 그것이 조장이 되거든요. 서로의 오해가. 그래서 이건 약간 역효과고 부작용처럼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페미니즘 안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그 남자 여자 차이를 없다는 쪽도 뭐 힘이 있지만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쪽도 하나의 페미니즘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쪽인데 저는 이제 차이가 있는 쪽으로 더 생각이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하면 다 차이를 인정을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같이 네, 의견이 계속 맞습니다.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책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전체 장에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0번은 왜 나는 여자를 연구하는가? 또 1장 욕망과 사랑, 2장 공부와 지식, 3장 외모와 아름다움, 4장 건강과 신체, 5 달거리와 임신, 6장 출산과 육아, 7 결혼과 관계, 8 사회생활과 일, 9 언어와 소통, 10 자유와 행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1장부터 5장 사이 또 그 다음 회편에서는 6장부터 10장에까지 있는 장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아마 영장, 나는 여자를 연구하는가에 관련된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장은 3장과 4장, 외모와 아름다움, 또 건강과 신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같은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모와 아름다움부터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모와 이 아름다움을 읽으면서 이제 떠올랐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요즘 뭐 인기가 있다는 기사를 봤지 네.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책에 대해서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패널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뭐 이제 게스트 분들이 좀 바뀌긴 하지만 설민석, 전현무, 이적, 장강명, 문가영 이렇게 5명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볼 때 이 프로그램을 뭔가 왜요? 여성분이 한 분이고 이 여성분은 배우분이고 96년생이세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책을 낸 경험이 있거나 저자이거나 가장 어리신 분이 42년생. 42년생이 아니 42살이요. 42년생 거기 계시면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시는 분들.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왜 저런 구성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면 가장 큰 생각을 했던 건 제가 봤던 회차에서는 나머지 이 여성분을 빼고 나머지 또 오셨던 게스트분들 다 교수님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주제에 관한 굉장히 석학이나 교수 진급들의 분들이 오셨는데 왜 여성은 배우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그 배우분은 이제 어떤 책을 많이 좋아하는 뭐 책 덕후라는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잘하고 그 프로그램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랑 별개로 이 제작진은 여성 팬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어떤 생각으로 두고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글쎄요. 젊은 여성이 아니면 저 발언권을 얻을 수 없겠다는 사실 저는 감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실 수 있는 분들은 외모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으면 TV에 나올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을 내가 누군가에 한다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을 물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 게스트를 빼고 다른 여자를 넣자는 거야? 아니면 뭐 남자를 넣자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모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해도 외모는 무기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외모도 같이 갖춰줘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이 외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그 외모는 아까 말씀드린 본능이란 말과 연결시켜서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사회 의식으로서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불편하지만 한편은 굉장히 현실에서는 강력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까지는 이제 외모의 중요성을 인정을 좀 소홀히 하거나 그것이 마치 덜 중요하고 다른 것들이 훨씬 도덕성, 인간의 어떤 그런 학문의 기질, 뭐 공부한 이게 물론 훨씬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으나 마치 외모를 약간 너무 이렇게 소홀히 다루려고 저도 역시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건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고 실제 현실에서 작동되는 그 힘이란 게 있잖아요. 또 인간의 그게 본능인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인간을 외모로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하는 게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걸 인정해야만이 이 힘을 약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그 엄청난 압력 그리고 여성들이 그런 젊음과 외모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를 그냥 나쁘다고 예전에는 이것들을 제가 책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이게 좀 약간 뭐 다 놀아나는 거 아니야 자본에 또는 뭐 문제의식을 갖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양가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펼치기 위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또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남성에 대해서 쓰는 가운데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몸에 약간의 좀 이렇게 뭐랄까 남자답지 못하거나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예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리스 조각상들을 볼 수 알 수 있듯이 남자나 여자나 또 외모에 대한 어떤 강력한 끌림은 정말 본능처럼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우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이제 문명인 거고 거기에 너무 즉흥으로 반응하면서 막 여신이다 막 떠들어 다니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잡한 문화의 현상인데 또 그걸 또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가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고 여자들 스스로 안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또 많은 여자들이 그 안에서 굉장한 즐거움과 어떤 힘을 얻는다는 그런 걸 받게 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일단 인정하고 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마치 어떤 이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없애야겠다. 생각을 혼자서 이게 머릿속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했는데 그 막상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겉으로 들기엔 맞는 말 같지만 누구 한 명도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러는지를 그 원인을 좀 먼저 더 들여다보는 그런 말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외모와 다이어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페미니즘을 접하고 뭐 이렇지만 제일 저 안에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부분 도대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로 가르칠 때도 외모로 차별하지 마.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외모보단 실력을 키워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피부로 모두가 다 느끼고 있잖아. 외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외모 압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거 저항의 방법은 그러면 내가 안 꾸미는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그러면 이걸 외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서 정말 외모 꾸미기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 안에서 정리가 안 됐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자. 그래야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약간 외모는 안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눈 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 외모가 사실 중요하다는 시선이 남성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 다음 스텝을 내가 밟아야 가고 외모에 대한 시선을 내가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모를 어떤 특정 기준을 놓고 평가는 24시간 진행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외모의 평가.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더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이 외모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남자분들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적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말 여성이 경험하는 것과 비교해서 정말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을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예, 분명히 비교했을 때는 적죠. 그러니까 그 강도의 압박이 남자들도 예전부터 아까 제가 고대 그리스 얘기했듯이 그 외모에 대한 거는 압박은 남자들도 분명히 강력하게 느껴왔거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되게 화제가 됐었던 김은성 만화 작가의 내 어머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기 그 김은성 작가가 1927년생인 그 함경도 출신의 어떤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쓴 걸 김영하 작가님이 얘기해서 추천해가지고 그 텔레비전 힘이 얼마나 큰지 원래 절판된 알쓸신잡에서 나왔던 책이죠. 다시 나온 그런 만화책인데 그 내 어머니 이야기를 보니까 그 어머니도 192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이지만 어떤 남자가 잘생겼네 안 생겼네를 다 인간은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평가하듯이 여자도 남자를 평가하는데 그동안 남성이 좀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의 요구가 더 많이 관철된 면이 있을 수 있죠. 또 다르게 또 왜 남자는 여자보다 압력을 덜 받는지를 돌아켜 보면 서로 상대 성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력과 어떤 부양 능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크더라도 이 남자가 직업이 변변치 않을 경우 여성은 마음이 열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아니라 어떤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자일 경우 그 여성이 어떤 그런 전문직도 아니고 어떤 사회 위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지라도 뭐 어떤 외모가 돋보인다면 남자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그 이성에게 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분명히 남자의 외모를 보지만 여자는 그보다는 더 다른 것들을 총체적으로 원하는 거고 요구를 하죠. 그에 맞춰서 남자는 그쪽 방면을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서 남자들이 10대, 20대부터 그렇게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하는 이유가 다 여성에게 선택받으려는 몸부림이거든요. 무의식 중에.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그렇게 왜 10대, 20대 시대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그렇게 예뻐지면은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렇게 어떤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힘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걸 계속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식의 대책들을 뭐 세워보느냐 그때서야 그런 갈림길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내 안에서나 세상에서 작동되는 그런 원리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지각을 잘 못한 채 그냥 휩쓸려 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외모를 꾸밀려면 다 갑자기 성형을 하고 뭐 이렇게 화장품 어느 게 유행하면 그걸 다 사게 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일단 우리 안에서 왜 이런 힘들이 작동되고 왜 이런 압박들이 작동되는지 그걸 좀 서로 남자 여자가 화통하게 서로 얘기도 하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자들은 외모 압박을 얼마나 느끼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으로 여성이 이제 외모에 대한 요구를 받았듯이 남성들은 어쨌든 요구 받는 것이 달랐다. 경제적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기계적으로 남자는 이만큼 압력을 받고 여성은 이만큼 바꿔서 불차별이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서로 요구받는 게 달랐다고 상호 이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었잖아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요구하는 것들이 강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얘기해야 되는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그래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자기가 경험한 압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같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외모 징사상주의가 사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분명 외모 지상주의가 있었고 중학교 이상부터 이제 여자친구들이 화장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SNS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같은 강도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10대 친구들은 얼마나 강력한 강도로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을까 사실 그게 어떻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 친구들이 이게 타인의 어떤 이런 시선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외모를 꾸미거나 그런 것들이 본인이 원해서 꾸민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본주의의 시선이라고 말하는 게 전 더 남성의 시선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시선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분리를 조금은 거리두기가 가능할까? 혹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 뭐 분리되기는 말씀처럼 뭐 쉽지만은 음.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밑바닥에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으려는 그 욕망이 제일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어떤 좀 더 높은 서열, 남자들 세계에서 좀 더 그런 강한 남자가 되면 여자들에게 사랑받으리란 그게 실제이건 상상일지언정 그런 기대치가 작동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삶에 추동이 되죠. 반대로 여자에게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치 본능처럼 어떤 그런 외모나 예쁨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되는 면이 있어요. 또 사회에서 조장이 되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중매체가 이렇게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정말 아주 강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뭐 피지 섬에서는 굉장히 어떤 퉁퉁한 여성인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다들 갑자기 미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렇죠. 미의 기준이 바뀌면서 시기장애를 알아서 이렇게 그런 대중매체 압박을 보여주는 예인데 그렇다고 해서 피지에서 아름다움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는 다 자기만의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여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더 다른 식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외모 경쟁은 인류사 내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남자 여자를 이렇게 한쪽만 떼어서 뭐 남자들이 요즘 뭐 너무 힘들고 불쌍한데 뭐 여자들은 저런다 하면서 이렇게 떼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석듯이 여자들의 외모 압력과 이 남자는 전체 사회 전체 통으로 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면이 있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방식이 이거라고 믿고 있고 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처럼 깨기가 되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이성의 욕망과 나만의 욕망이 아니라 이성의 욕망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탈코르셋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난 남자들에게 관심을 안 받고 사랑을 안 받아도 돼.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있거든요. 한편 되게 지질하고 용기를 멋있게 보지만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 본능이 계속 만족이 안 될 경우 굉장히 힘들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나 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 여성으로서 분노하는 분명히 지점들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것과 남성과 아예 등을 돌리는 건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뭉쳐질 경우 좀 더 많은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성들에게서 외모 그런 꾸미는 거리를 두라 이게 되게 말씀 쉽지 않아요. 그럼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스스로 그걸 힘을 가져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뭐 옳은 말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서 저로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때 어떤 그런 외모 기준의 규범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야 된다. 대신에 거기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또 힘을 키워야 된다. 이게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남자들에게 남자 역할을 어떤 걸 세상에서 요구할 때 그걸 아예 못한 채 그냥 거부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줄은 알되 그렇다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래야만 남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그래서 어떤 외모를 너무 이렇게 자신이 그걸 소홀히 했을 게 사회에서 다가오는 지탄과 압박이 있으니까 그게 삶을 피폐하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저항한다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절히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것도 뭐 지혜일 수 있다. 하지만 또 그 외모에만 너무 자신의 청춘과 삶을 다 쏟아부으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어렵지만 이거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균형을 계속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되게 어려운 얘기. 어렵지.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쉬웠으면 우리가 지금 다 행복했겠죠. 뭔가 근데 쉬운 얘기 기대하고 왔는데 네. 또 어려운 머리 아픈 얘기 네. 막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막 여성의 외모 압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남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뭐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했고 경제적인 거 성취를 되게 강요받아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강요받았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야라고 하고 아예 안 듣거나 그것은 너희가 남성들에게 요구받은 것은 좋은 것이야라고 전제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제 비교가 될 때 이제 남자들이 경쟁에서 얻은 것들 남자가 이제 개발되는 영역은 그러니까 전체 사회에 있었을 때 굉장히 좀 지지받거나 뭐 이렇게 좀 칭찬받는 그래서 경제에서 이긴 남자들에게는 뭐 그것이 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전체 사회를 봤을 때
남자들이 그렇게 개발해서 뭐 능력을 얻는 남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얘기할 때 너무 위쪽만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남자들이 지배를 하지 않고 남자 안에서는 뭐 수많은 훨씬 많은 패배자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없이 계속 어떤 비난을 했을 때 이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좀 정교하고 세밀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성 어떤 가부장제를 비판할 때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히 약간의 어떤 저는 이제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논지가 나오는 건데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타고날 때 어떤 자신의 외모, 뇌, 뭐 어떤 신체 능력 이런 게 다 서로마다 기질이 자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운동신경을 발휘해서 그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성취를 얻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뭐 어떤 암기력이나 이해력이 좋아서 그런 쪽으로 발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신의 외모를 좋아해서 그거를 좀 더 개발해서 뭐 어떤 인기를 얻는다면 저는 이것들을 사이에서 물론 사회 가치 기준에 따라서 위아래가 나뉠 수는 있겠지만 또 그건 하나의 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옛날부터 사냥에 뛰어난 사람이 사냥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쪽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뛰어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각자의 갖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또 다양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인정을 해줄 줄 아는 것도 되게 문명의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기준대로 모든 여성이 다 따라갈 필요가 없듯이 이 말은 그래서 여성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성 중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또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죠. 마찬가지로 여성의 영역에도 남자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열리되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 안에서도 각자 다 자질이 다르고 여자도 다르듯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의 좀 기준을 넓혔을 경우 남자들이 어떤 거 얻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도 그렇게까지 뭐 엄청 큰 불만이 있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자신은 또 다른 쪽에 훨씬 더 우월함을 발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각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만큼 어떤 그런 공감 능력이나 돌봄이 잘 안 되니까 앞으로 제가 책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그쪽 방면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이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성들의 능력을 더 찬탄하면서 또 밀어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남자들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타인들에게 공감되기 어렵고 또는 설득력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또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정말 전체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다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전체성을 알고 거기서 얘기를 정말 구체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 사실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너무 자기 삶에 피폐해지거나 너무 분노로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갉아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이거는 나 자신을 치유하는 일로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있고 자기의 상처가 제일 크게 느껴지고 세상에 원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내가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노를 활용해야겠으나 좀 전체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경우 나에게만 이제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과도 얼마나 소통을 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남성은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여성 역시도 남자들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다는 걸 좀 인정하면 굉장히 다른 식의 접근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페미니스트 중에 베룩수라고 있거든요. 그 베룩수가 책을 많이 냈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중에 한 권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도 인정하기 되게 두렵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런데 남자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막 페미니스트에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여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여성에 대한 어떤 분노나 그런 것들만 얘기하지 남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베럭스가 대단한 점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에 대해서 잘 너무 몰란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이 베룩스의 그게 위대한 점이고 또 다시 돌려 얘기하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인정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훨씬 지금같이 이렇게 막 서로 혐오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소모전이거든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통과 공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정책을 바꾸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논쟁이 되어질 때 누군가는 가해자를 만들고 누군가는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페미니즘이 여성 개인에게 어떻게 행복과 이어질 수 있을까도 같이 저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페미니즘이 이제 대중매체가 부추기는 특정한 미의식에 동조하지 않는 힘을 주었다. 하지만 여성이 자기 몸을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되게 마음에 와 닿고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미의 기준은 다양해야 하고 뭐 요즘 광고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다양한 몸의 마네킹들을 갖다 놓고 모든 몸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정말 여성들이 정말 그것에 설득되고 여성인 내가 빅사이즈의 어떤 마네킹이 있는 것들을 보고 좋아할까? 그곳을 호감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고 우리가 정상 체중인 여성들이 다 자기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로 또 계산하면 정상 체중에 들지만 그렇다고 그 체중에 머물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혼란을 이 모순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어떤 경험들이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몸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는 것 그리고 정도가 아닐까? 뒤에서 이제 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혹시 어떤 이런 외모 지상주의를 좀 바꿔나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처럼 지금 외모지상주의가 엄청 강력하고 남자들까지도 성형 수술할 정도면 여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매몰차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미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했고 지금 더 뭐 이렇게 보편화 거의 일상화처럼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조차도 이제 약간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제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걸 마치 외모 지상주의, 이거 지상주의란 말도 저는 진짜 오랜만에 지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제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좀 다루고 이랬는데 요즘 아마 문제 자체가 안 되기 문제 때문에 자체 의식을 거의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타인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거기서 이제 나의 자존감과 자긍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 자신을 좋아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제 인문학과 많이 공부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자긍하고 내 스스로 이제 긍지를 갖고 나를 이제 어떤 상처들을 치유하는 작업은 분명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인간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의 욕망이 또는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이제 나름의 다양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외모나 어떤 특정한 조건의 사람들이 늘 인기가 많은 이유도 이제 인간의 욕망이 다양하다고 말은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웅다웅하죠. 그 욕망에 맞춰서 자신의 몸이나 행동과 태도를 이제 조정하는데 약간 용기를 내면 이제 거기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남자든 여자든 경쟁을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약간 시야를 돌려보면 아까 말한 대로 소수지만 다른 욕망을 갖고 있는 세상에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자긍심이 생기거든요. 누군가가 여태까지 나는 내가 쌍꺼풀 큰 눈에 뭐 생머리를 해야만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남자들은 나의 어떤 당당함, 나의 학식,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에 또 매력을 느낄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나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새롭게 찾아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들은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얻는 남자들은 다른 쪽의 기술을 키우거든요. 일례로 싸이가 왜 갑자기 그런 춤을 추었냐면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타인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도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박재상 씨의 머릿속에서는 웃기는 춤이라도 춰보자 하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걸 개발이 된 거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들과 다른 점을 나는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 작동이 되는데 남들이 다 가는 큰 길이 아닌 다른 길로서 발을 내딛는 그런 용기들이 우리가 더 있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고 외롭겠지만 또 좀 더 걷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복의 기준이 다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이제 타인에게 결국엔 사랑받고 싶은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그걸 얻기 위한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어떤 뭘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게 착각일 수도 있고 뭐 진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타인에게 사랑받지 않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 된다. 혹은 사랑받고 싶은 거를 인정조차 하기 싫은 무드도 사실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혼자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훨씬 더 서로를 많이 원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반대로 뛰어가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외모 이제 어떤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을 좀 더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좀 경험해 보라는 얘기실 것도 같은데 좀 외모 지상주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정말 내 외모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다른 나의 욕구나 관심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람들 인맥 관리라고 할까요?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둘지를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꼭 직접 만나는 만남이 아니더라도 인스타에서 누굴 팔로우할 것인가, 나와 다른 생각 혹은 같은 생각, 외모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외모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또 몸에 대한 파트입니다. 굉장히 두 파트는 관련이 깊다고 저는 보는데요. 몸에 얼굴이 들어가나요? 갑자기 잘 그게 질문이 얼굴까지 다 포함을 하죠. 보통 외모라고 생각하면 저는 얼굴을 딱 떠올렸는데 몸이 얼굴에 들어가나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되게 사춘기가 되게 핵심이다. 사춘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면 그 남자와 여자애들 같이 어울려서 몸을 부딪히고 놀다가 그 어떤 시점이 되면 남자애들과 놀기를 꺼리고 남자애들이 운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여자애들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또 이제 저는 이 여성이 왜 몸을 안 쓰느냐는 얘기를 이제 쭉 나오는데 언제부터 가장 몸을 안 쓸까라고 생각하면 사춘기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이든 타이든 운동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이 어쨌든 사춘기 때 제일 몸이 많이 변하는 시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고 몸에서 다른 냄새들이 나기도 하고 또 생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같이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게 쉬운 일인가 굉장히 오히려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춘기 때 이후에도 운동에서 탈락하지 않게 좀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몸을 움직이는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자신감이나 몸을 남에게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힘을 느끼는 경험들이 된다면 여성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어떤 외부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는 그런 힘들 혹은 자신감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런 몸에 대한 자신감이 성적 자기 결정이라든가 남성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또 여성과 운동, 여성과 몸에 대한 또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몸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가장 많이 좀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앨리스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뭐 저로서는 뭐 약간의 어떤 수고를 덜은 뭐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정리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운동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좀 어떻게 보면 탈락한 정도로 하는 과정이 뭐 어떤 정도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무명사에서는 그런 제도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선진국 사회에서는 왜 여성들이 그런 학창 시절에 다 그런 구기 운동을 경험하게 하는지는 그 정책 입안자들이 다 나름의 단지 멍청해서가 아니라 다 어떤 길게 안목을 갖고 있고 정책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배워와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어떤 그런 자율권, 내가 스스로 몸을 써보는 경험들이 누적되는 것이 전체 사회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그런 투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럴 때 만약에 운동을 정말 권장하고 싶으면 샤워실이 저는 생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남자 여자 나누지 않고 좀 다양한 운동 본인이 이제 학교 학창 시절 내내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한 가지 정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동이 좀 다양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들이 왜 운동을 안 좋아해를 전제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춘기 때 본인의 몸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본인의 몸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다이어트가 굉장히 날씬해야 되는 압박이 큰 상태에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찌게 되잖아요. 사춘기 때. 또 그런 것들이나 또 생리를 하게 되는 초경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갑자기 남자애들의 몸이 변하는 것들 또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경험일지 몸을 사춘기는 사실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성장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상당히 몸에 대해서 큰 좌절을 주고 있다. 또 그 시제 여자 아이돌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또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예쁜 축에 속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여자 아이들도 좀 더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런 것들 정말 실제로 좀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몸의 경험들이 삶을 또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그 세상을 제가 읽어드리면 육체는 세계를 파악하는 수단이고 자신을 세상에 내던지면서 세상을 파악하게 된다는 사상이 실존주의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경험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지 내 세상을 보는 방식 또 관계에 대한 것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어떤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뭐 남성은 돌봄에 대한 몸의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어떤 경험이 좀 필요할까요?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경험이 굉장히 고착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학창 시절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식의 체육 시간을 보내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남자애들은 한번 축구하게 되려고 체육 선생님한테 막 또 쪼르고 여자애들은 또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벤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들어가거나 뭐 자기들끼리 피구하다 보면 빨리 공을 맞고 막 이렇게 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식의 경험들, 가능성을 계속 넓혀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10대 시절 때부터 어떤 타인의 몸에 대한 어떤 존중감 그리고 돌보는 그런 감각들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좀 배우면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여성들은 또 반대로 이 사회에서 이 조장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어떤 성취라는 경험들 내가 근력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경험들이 자긍심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지 보여지는 대상이만이 아니라 내 몸을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그 감각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각인되는 건 우리 문명이 교육으로서 줘야 되는 어떤 하나의 의무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성들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거의 교육으로 체육 수업으로 되게 방치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좀 많이 벗어나서 여성들이 적극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을 친밀하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남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의 운동 실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고 오랜 시행착오가 있어야만이 이제 근력이 개발되고 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없으면은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이게 뭐랄까 주어지듯이 여성들도 그런 운동하면서 또 실패를 하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의 경험이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남성이 보통 몸을 경험하는 것이 뭐 운동이나 아니면 싸움이나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 뉴스로 보는 것은 어떤 타인에 대해서 해치는 것이나 아니면 성폭력 문제, 성희롱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런 식으로 몸의 경험을 좀 떠올릴 수 있다면 또 여성들은 뭐
타인을 돌보거나 아니면 외모의 꾸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여성들에게도 본인을 자기를 지키는 방어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는 경험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게 어떻게 좀 들려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성의 몸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는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뭐랄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소리조차 지르는 것이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기나 어떤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의 경험들이 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말씀 잘해주셨네요. 제가 여기 뭐 수잔 브라운 밀러의 어떤 예도 쓰고 예를 넣었는데 네.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호신을 하는 건 몸을 지키는 건 한편으로는 여자가 왜 꼭 그래야만 해 뭐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인간 세상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의 몸을 상황에 맞춰서 이용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지만 또 맞서서 싸울 필요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인간 세상에는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여성들은 그냥 대책 없이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해만 받았는데 그렇지 말고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어떤 그런 범죄들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여성 스스로도 어떤 주체 의식도 많이 상상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폭력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폭력 문제가 결부될 때 과연 여성의 몸으로서 맞서 싸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일 수도 분도 있겠지만 아예 내 몸을 보호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어떤 가해자에게 그냥 방임 스스로도 방치하는 사람과 그래도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냥 그 어떤 그 사건 범죄 순간만이 아니라 인생의 관철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하려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호신술을 익히는 거지 어떤 무조건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주체의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호신술이며 나의 몸에 대한 감각 이해를 넓히자는 것이죠. 힘을 써야 할 때는 쓸 수 있다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뭐 성폭력에 관해서 그러면 저항이 무조건 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럼 죽을 때까지 저항하라는 말이냐, 순결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여자는 남자한테 힘으로 안 돼. 아니면 아예 전제를 저항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자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의 힘을 기르고 내가 방어를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쓸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 수준을 높일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몸의 경험들이 좀 바뀌어 가면 좋겠고 이제 제가 또 책에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여성은 어릴 때부터 신체에 불만을 품고 몸무게와 내전을 치르게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내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한국 전쟁이 떠올랐고 사실 내전이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다 승자도 지는 것이고 패자도 지는 것이고 약간 파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 분열을 것도 같고 그 여성이 자기 몸 안에서 치른 내전의 경험들을 좀 많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매일 몸무게를 달아본다거나 아니면 뭐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내 허벅지를 잘라내고 싶다거나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 있는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몸 가지고 하는 싸움이고 또 밥을 좀 더 저녁에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 밥을 먹는 것들을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또 어느 몸무게가 이상이 되면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게 좀 불편해지고 이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을 두고 두는 싸움이면 싸우는 사람도 보이고 내가 다치는 것도 보일 텐데 내전이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나고 승자도 없고 싸우는 대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몸무게의 성격이
내전과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봤고요. 그 남성분들은 이런 것들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좀 뭐랄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비유가 좋을까?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게 필요하든 안 하든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못하실 때 굉장히 창피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아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항상 갖고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나 몸에 대한 스트레스도 저는 비슷한 강도일 거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좀 더 궁금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선생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남성 집단에서의 다이어트는 어떤 이슈가 혹시 있을까요? 갑자기 다이어트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아주 먼 기억 속에 과거 속에 10살 때 갑자기 밥을 굶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 통통한 남자아이가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있기라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학창 시절을 돌려보면. 근데 저는 그런 인기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갈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10살 때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가물가물하고 별로 기억은 안 나고 그때 별로 키가 그래서 못 컸다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뭐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살 빼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남자 중에서 좀 예민한 남자였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미리 좀 반응을 했을 수 있고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겪는 그런 거를 온전하게 공감한다고는 아마 남자들이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내전을 치르는데 그럼에도 이제 여성분들에게 약간 두 가지가 또 언제나 그런 건데 한 가지는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않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몸무게나 어떤 체형은 성격보다도 훨씬 유전자랑 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기 자책을 하고 아까 그 운동과도 연결돼서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약간 무기력함, 열등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알려주는 지식을 좀 갖게 되면 나를 그렇게까지 다그치지 않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서는 그래서 나를 너무 다그치고 닥달하지 않도록 하는 지식들을 내가 더 접하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 내가 나의 몸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힘을 주는 그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페미니즘을 접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나의 몸을 또 흐뭇하게 바라보기는 되게 쉽지만은 않은 게 또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서 이렇게 나와 그 기존의 거리두기를 하는 지식을 얻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그대로 자신을 가만히 뒀는데 나를 사랑할 수 있게 쉽지 않다면 또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 몸에 근력이 더 늘어나는 건 굉장히 여성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근육이 생기기가 좀 더 어려운 신체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여러 구조상 뭐 좀 힘들 수도 있으나 남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근력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다 그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성들도 요즘 보면 그런 날씬함을 떠나서 건강함에 대한 열풍이 있고 여성들도 이제 운동하는 것이 좀 이게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여성들도 뭐랄까요 그런 예쁜 몸을 만들려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건강함을 위한 운동으로서 좀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서 좀 운동이 되게 많이 더 일상화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제일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살 빼려고 하는 자신을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라고 비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자존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이자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나는 외모 내 몸 체중이 정상이라는 것도 알지만 왜 나는 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게 또 저를 자책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럼 나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이게 이중으로 저를 비난하는 게 되는 거 날씬하지 않음과 원하는 만큼 날씬하지 않음과 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살을 빼려고 할 만큼 그다음에 압박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주자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큰 위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살을 빼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 몸에 대한 지식, 또 상식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경험이 운동도 얘기를 해주셨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운동이 외모 이제 보여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힘이나 근력을 느낄 수 있는 운동들로 좀 다양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암벽 등반이라는 운동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고 처음으로 제 몸에 힘이 있다는 걸 느꼈던 되게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 그 맡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몸이 너무 체형이 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몸에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승모근이 나오고 상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이제 팔의 근육이 이제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얇은 몸이 될 수 없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 사이즈가 기왕이면 살 빼면 좋지라고 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이제 근육이 붙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옷도 위에 상의를 좀 더 큰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그것도 사실은 운동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름다운 몸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정말 근력 운동이나 운동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실제 내 몸이 됐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 그때 또 운동을 그만 중단하고 싶은 또 어떤 기로에 또 서시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아내라기보다는 또 그런 경험들이 또 쌓여지면 또 다르지 않을까.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몸에 대한 경험도 다양해져야 되고 그런 경험까지 가보는 거 정말 그런 몸이 됐을 때 나는 또 어떤 반응일까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관찰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번엔 좀 조금 작가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라고 좀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달거리와 임신에서 또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초경이나 또 이제 완경이나 출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초경이와 완경, 출산이 좋은 걸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모성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견고하고 약간 신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근데 나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건 훼손하는 느낌.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초경도 좋은 거, 완경도 좋은 거, 출산도 좋은 거라고 돼 있다 보니까 나는 이 좋은 가치에 반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나는 초경이 대단히 즐겁지 않았어. 나는 초경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해.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사실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하기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니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네.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초경에 대해서는이나 이런 몸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역사성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 역사성이 내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까? 아니면 내 몸을 어떻게 이해할까? 에 좀 더 초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초경은 약간 뭔가 가치적인 부분이 많이 이해하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는 좀 약간 이견이 확실히 있는 건데 또는 약간 이거는 독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 초경이나 완경이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걸 굉장히 가치 평가에서 절하고 약간 나쁘거나 더럽다고 이런 식의 가치 담론 체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여성 운동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오늘날에 와서야 이제 초경에 대해서 축하하는 움직임이 이제서야 생긴 거지 인류사 내내 그거는 나쁜 거였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단서를 이해하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책을 읽으시면 분명히 제가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좋다고 썼다고 하니까 저는 저를 먼저 좋다고 전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와서야 그걸 같이 전도를 하려고 여성 운동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치하를 하는 거고 그걸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된 거나 또는 약간 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치부해왔던 그런 과거에 우리 어떤 무지했던 인류사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변화를 해보자고 저는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여성 운동의 성과로서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지. 원래부터 초경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서 책을 썼지만 그 어떤 핏물과 함께 많은 여성들이 다 수치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지금도 아마 그런 초경을 축하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렇게 초경을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초경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되게 저평가되어지고 어쨌든 불경한 어떤 경험들이라고 좀 알려졌었는데 인식이 최근에 어떤 여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 재평가하면서 지금은 약간 너무 또 좋은 걸로 축하해드리려 가고 있는데 예, 또 그것들이 또 정말 그렇게 맞을까? 또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독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작가님께서 혹시 더 이 장에서 좀 특별히 내가 좀 다루고 싶었는데 빠졌다거나 좀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다. 그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여기가 이제 푸른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 아주 제가 짧게 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1장에서 제가 이제 사랑과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욕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 나름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성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과 남성들 사이에서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는 요인도 딱 성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서로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거나 서로 그냥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지만 말고 어떻게 보면 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진 않거든요. 잘 접하지 않고 좀 약간 어설픈 지식들 뭐 이러면 남자들이 좋아한다더라 뭐 이러면 여자가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지식만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본의 그 어떤 차이들 분명히 말씀대로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지만 그 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미묘하게 다른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가 더 많이 대화가 되고 지식이 더 늘어난다면 훨씬 더 뭐 행복하다고까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각자 개인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뭐든지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 또 달라도 들으려고 하는 거, 그런 소통이나 대화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다시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오늘 딸바 책방에서 이제 책 남자 여자를 읽다의 저자인 작가님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질문들 또 흥미로운 책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딸바 책방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